지금 드루킹 특검이 이제 어제부터 출범했는데요. 특검 지금 개판입니다.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60일 하고 30일 더 하는데 실세인 김경수, 김경수는 그 사이에 경남지사가 돼버렸고 송인배는 그 사이에 정무비서관이 돼버렸습니다. 자, 문제 있는 사람 둘이를 오히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만들어 버렸고요. 지금 이 특검에 필요한 인력 충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도 않고 증거는 곳곳에서 없어지고 있고 김경수의 뭐 오사카 총영사 어쩌냐 하는 이런 인사청탁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특검이 제대로 되겠느냐? 지금 웃기는 거는 드루킹이 파주에 산채라고 부르던 이 너름나무 출판사에 입주한 과정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 하면서 특검이 출발 준비를 하면서 지금 증거들을 보존을 하라고 해야 될 건데 그런 조치들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드루킹이 출판사에 불법 입주했다. 즉, 이 파주 출판단지에 들어갈 자격이 없으면서 각종 혜택이 제공되는 국가산업단지에 입주를 하려면 출판사에 이 정확한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데 드루킹은 책을 한 권도 출판하지 않은 유령 출판사이면서도 가짜로 책을 출판한 출판사인 양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입주했다. 2015년 5월에 너름나무 출판사가 이 출판단지에 들어갔는데 그걸 지금 특검이 조사하겠다 하는데 이것보다 더 먼저 이렇게 특검이 했어야 될 일은 이 너름나무 출판사에 대해서 손을 대지 말고 현장을 보존하라고 특검 준비기관에 검찰, 경찰 그리고 각종 이 범죄 현장 그걸 다 증거를 인멸하지 않도록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그대로 놔놓고 그 목록을 곧바로 받아내어서 이 조서에 있는 내용과 또 증거 목록과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인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이니까 23, 24일 날 경공모에 본거지인 너름나무 출판사가 다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 특검이 압수수색을 나서도 이거는 너름나무 출판사가 아닙니다. 빈 공간을 압수수색 나서는 거예요. 집기를 다 빼냈다는 겁니다. 에어컨까지 다 떼갔대요. 그래서 너름나무 출판사 1층에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들이 비공개 강연을 열었던 장소는 지금은 유리창이 모두 가려지고 문 안쪽에는 쓰레기 봉투 큰 것만 있다라는 겁니다. 드루킹이 김경수에게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주장한 이천 사무실에는 전선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 출판사를 더 이상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철수를 했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증거인멸이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것이 특검 준비기간에 벌어졌습니다. 특검이 2주간인가 준비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2주간의 준비기간에 그런 것들을 다 그대로 봉쇄시키는 쪽으로 하고 해야 될 건데 이 특검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허익범 특검은 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출범식에서 송인배든 누구든 수사에 영향이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거의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정말로 수사를 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어요. 지금 특검의 파견 검사가 현직 검사 중에 12명이 파견되도록 되어 있는데 10명이 지난 21일
나머지 2명이 25일 결정됐고, 검사 밑에서 일할 공무원과 특별수사관 70명의 파견 문제는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수사 과정에서 상시 보강한다는 겁니다. 인원을 갖추지 못한 채 위에 대가리들만 출발하는 거예요. 특검과 특검보, 검사 12, 그것도 검사도 느릿느릿 최근에 다 해줬다. 그러면 검사라는 사람들이 다 밑에 수사관 데리고 수사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지 자기가 뭘 하는데 익숙합니까? 근데 밑에 사람들을 안 붙여주면 어떻게 특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준비기간 안에 다 끝나야 되는데 준비기간 안에 수사관조차도 붙여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은 당분간은 소환조사나 압수수색보다도 수사 기록 검토에 주력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특검이 쓸 돈이 31억 4천만 원이라는데, 자, 이 돈 쓰면서 뭐가 나올 수 있겠느냐?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도 자기들의 운명을 아는지 그야말로 아주 조용히 현판식도 안 하고 출발했다. 과거 박영수 특검하고는 완전히 대비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금경 다 서로 니미락 내미락하고 처음에는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경찰청 수뇌부들이 헛소리 해대더니만 뒤에는 이제는 검찰이 영장을 기각하고 하면서 교대로 한번 둘이 사이도 안 좋은 둘이서 돌아가면서 드루킹 이래는 아주 사이좋게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자, 그런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이들 조직의 임무였던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지금 적폐청산이라 어쩌나 해서 일손 부족하다고 지금 아주 죽는 소리 하는 검찰이 특검 인력 파견에 대해서 매우 달갑지 않죠. 왜? 정권이 좋아하지 않고 수사가 안 돼야 최고 실력자, 권력자가 좋아할 이 일에 유능한 검사나 수사관이나 인력을 보내줘서 수사가 잘 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법에 따르면 검사 13, 수사관 35, 공무원 35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한 검사는 한 개 부서당 검사가 3~4명인데 검사 13명을 보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통째로 특검에 옮겨 놓는 건데 검찰도 부담이 많아서 이 법무부와 검찰이 파견 인력 선정에 고심을 하고 있다. 쇼지요. 장관이 누구 할당해서 빨리 보내버리면 끝나죠. 일부러 이렇게 죽는 소리 하면서 사람 보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12명을 보내달라는 특검 측의 요구에 13명이 정원인데 왜 또 특검은 12명을 보내달라는지도 모르겠어요. 20일에야 아까 말한 대로 10명 보내고 25일에 지금 2명 맞아 채워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수사관이나 공무원도 결국 검찰 수사관으로 채워질 거라고 보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밑에 움직이는 거의 동력이지요. 그런데 특검 준비기간 20일 동안 아까 제가 2주라 했는데 20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준비를 얼마나 잘하느냐 해서 땅 하면 곧바로 수사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박영수 옛날에 특검은 얼마나 열성적이었던지 준비기간에 이미 수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최대한 빨리 수사 인력을 파견받아서 준비기간에 시작하면 해야 될 일들을 미리 하고 있어야 되는데 특검팀은 대수롭지 않다. 이 늦게 가는 것이 대수롭지 않다는 겁니다. 특검 대변인을 맡은 박상용 특검부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파견검사 선정이 늦어진 건 중요하지 않고 늦어진 이유를 법무부에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자, 이 특검 잘 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 1번, 잘 안 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 2번입니다. 댓글에 좀 달아보세요. 10명이면 10명 주는 대로 받아서 할 뿐 늦어진 이유는 궁금하지 않다.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웃겨요. 완전히 남일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나중에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졌지만 잘 싸웠다. 또 한국 축구처럼 이야기하겠죠. 자, 박 특검부는 지난 20일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드루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풀려나는데 방침이 있느냐 하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 지금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조직 안에서도 특검을 바라보는 시각이 싸늘한 게, 저 할 의사도 없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한다고 저러니 적이지만은 존경심이라도 들겠느냐는 거예요. 안철수 전 대표가 한 말이 있죠.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드루킹 사건 유야무야 된다. 딱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선거 대성에서 국민들은 드루킹에 관심도 없고 월드컵 한다고 거기 이렇게 관심이 팔려 있고, 핵심적인 여권의 수사 대상 2명은 승진을 해가지고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김경수는 선거한다고 이제 시간 보내는 사이에 청와대가 특검 처리를 슬슬 하면서 김경수 오사카 총영사에 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나버렸고, 자, 이런 상황에서 송인배도 정무비서관으로 보냈어요. 이제 특검 보고 알아서 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속에서 검찰과 경찰이 자신들이 조사하면서 확보해낸 내용을 특검에게 제대로 주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 보통 특검이 제대로 할 것 같거나 또 이 특검에 전망이 있다거나 권력의 의지 아니면 앞으로 올 권력의 의지와 맞물린다면 서로 갈라 그러지요. 엄청나게 열성을 내어서 나중에 특검 갔다 온 것이 검찰에 승진하거나 이런데 또 자기 기록으로 남고, 또 변호사 해먹을 때도 기록으로 올리는데, 이런 특검 같은 경우에는 잘하면 검사 길이 막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할 의지가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뭐가 되겠냐는 거죠. 드루킹 특검 참 빤한데요. 앞으로 이 특검에서 결과가 좋지 않아도 그냥 나는 모른다, 그만이다 라는, 한마디로 권력의 비를 맞춰주는 특검이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요, 이 특검에 반드시 우리가 좀 취해야 될 조치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대한변협에다가 자기들이 특검을 임명하니까 특검이 끝나고 나면 특검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야 돼요. 그거 하기 싫으면 임명도 하지 말아야 돼요. 특검이 몇 점이었냐고 해가지고 그걸 특검을 통과시킨 국회에다가 제출해야 돼요. 그래야 특검을 제대로 임명할 거고, 그러면 국회에서 왜 몇 점이 됐느냐를 가지고 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대충 하다가는 특검까지 국회 불려가서 개망신을 시켜가지고 변호사를 못 해먹거나 특검한 걸 바탕으로 그런 거래를 못 해먹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식의 특검 해봤자 국가 예산만 낭비하는 겁니다. 자, 이제 특검은 있고 사실상 빨리 청문회를 해서 드루킹을 생방송에 세워야 되는데, 저 한국당 정신없 나간 집단들은 그런데 지금 생각도 없는 거죠. 자, 특검 기대하지도 맙시다. 이인규 전 이 대검 중수부장,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인물이요. 자,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면 귀국해 정언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말은 내가 국회 가서 청문회를 TV로 중계해주면 그 안에서 할 말 다 해버리겠다라는 일종의 협박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인규 전 부장이 동아일보 기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조용히 지내려고 했는데 일부 언론과 좌파 인사들이 마치 내가 국정원의 사주를 받아서 논두렁 시계를, 노무현 논두렁 시계를 기획하고 미국으로 도망간 것처럼 보도해서 어쩔 수 없이 밝힌 거다면서 노 전 대통령 수사 내용은 국회 청문회를 통해 다루는 것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요. 지금 논두렁 시계만 있겠습니까? 당시 주 피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함으로써 덮어버린 수사 내용들이 청문회에서
나와서 본인이 까발리겠다. 자료 다 들고 갔겠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인규 오라고 하고 도망갔다고 하는 민주당이나 좌파들에서 이인규를 환영을 할지, 이인규를 두려워할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인규는 조사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던 만큼 청문회가 열리면 귀국하겠다고 한답니다. 자, 이인규 전 부장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미국 버지니아에 체류 중인 자신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미스 USA인가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데죠. 옛날부터요. 적각 소환에 수사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한국에서 번지자 논두렁 시계에 검찰이 개입한 적도 없고 배후에는 국정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시계 수수 사실이 보도되고 난 다음에 권양숙 씨가 밖에 내다 버렸다는 등 노 대통령 진술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와 같은 조사 내용이 녹화되고 조서로 작성됐다. 지금 논두렁 시계를 국정원이 폭로했니만 했지 논두렁 시계의 진위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나 좌파들은 논의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화면상으로 노무현이 1억짜리 2개를 박연차한테 대통령 재임 중에 받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문제가 되고 나니까 내다 버렸다라는 말까지도 지금 영구 보존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건은 발끈했는데 뭘 발끈합니까? 귀국해서 이야기하겠다라는데 왜 발끈해요? 여태까지 도망갔다고 떠들던 사람이면 환영, 웰컴, 청문회 열어줄게 해야지.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인규 부장이 정말 떳떳하다면 일방적인 주장으로 가득한 입장문으로 언론 플레이를 할 게 아니라 귀국에서 당당히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아니 집어넣으려고 이 사람이 관여하던 친구가 아마 홈쇼핑인가 했을 거예요. 중소기업 홈앤쇼핑인가 뭔가 그 주변도 다 조사하고 뒤지고 이제 이래서 일단 미국으로 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이제 이 사람 미국에서 자기 따라다니면서 취재하고 어쩌고 하니까 그래 내가 갈게 가서 다 까버릴게 하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 노 전 대통령 변호인이던 전에처럼 방송 인터뷰에서 그런 진술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자, 검찰에 있다 하고 당시 조사한 총책임자는 기록이 자기는 없다 하고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대한 공작 내지 부적절한 위법 행위에 대해 정확히 사실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확실하게 서로 따져봐야 될 거는 논두렁 시계가 진짜냐 가짜냐. 민주당도 거기에 입장 밝히고 가족도 입장 밝히고 이인규도 밝혀서 영화의 타짜에 도끼로 손을 자를 수는 없고 그야말로 모든 책임을 지고 정치인들은 정계 은퇴하고 이인규는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 하고 한번 까자는 거예요. 이제 논두렁 시계가 외나무 다리 위에 올라갔다고 봅니다. 자, 근데 이 와중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장하성이 내가 그동안에 경제를 잘 못해서 참 국민들, 서민들을 어렵게 했다 해야 될 사람이 잘린 청와대 참모와 고별회의에서 정부의 정체성을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고 이제 적반하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장하성이 홍장표, 반장식,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등 교체된 참모들과 마지막으로 고별회의를 어제 하면서 정부의 정체성과 방향을 흔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지만 여러분이 결코 책임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동력을 만들기 위해 떠나는 거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임종석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 떠나는 홍, 반 전 수석이 모두 발언이 있었는데 이 홍장표는 학자로 주장한 내용이 정책으로 자리 잡아 무한한 영광을 느낀다. 그동안에 입이 있어도 말하기가 조심스러웠는데 이제 재갈이 풀렸다. 뭐 할 말이 있어요? 유구무원이다라고 해야지. 반 전 수석은 국민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체감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짐을 남기고 가게 돼 죄송하다.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양심이 있네요. 자, 이들의 발언을 장하성 실장은 비지감한 표정으로 한동안에 입을 떼지 못하고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촛불이 이 정권을 만들었고 국민의 힘으로 만든 정부가 세상을 바꿨다라는 것을 훗날 역사가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장하성은 눈물을 보이면서 이렇게 책임지고 떠나는 게 아니다.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된다 어쩐다는데 원래 장하성이 문재인 사람도 아니에요. 안철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자기가 이 정권과 그리 충성을 하고 촛불을 들었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드루킹 특검에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나 이게 민주주의에 드루킹 특검하는 거 한번 보세요. 민주주의하고 근처라도 가 있습니까? 특검 법을 만들고 국회에서 의결해서 법에 따라 시작을 했으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협조를 해줘야지요. 지금 특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증거 제일 중요한 증거 현장을 문을 닫아버리고 그 특검은 보고 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애초에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인규 지금 그리 도망갔다 하다가 아니 이인규도 자기를 보호할 책임이 있지요. 의무가 있고요. 왜? 지금 정치적으로 옛날에 자신들의 전임 보수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책임을 뒤집어 써와서 이것저것 털으려 하니까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갔는데 자기도 자기가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정한 자리를 마련해달라. 자, 이것도 하나 퀴즈 내겠습니다. 국회에서 청문회가 마련되어서 이인규가 하고 싶은 말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되던 혐의에 대해서 또 논두렁 시계 사건을 유출시킨 혐의에 대해서 논두렁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리를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준다. 1번. 절대 이인규를 불러다가 청문회 할 일은 없을 것이다. 2번. 우리가 이런 퀴즈를 풀면서요. 정치 의식을 높여야 돼요. 자,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촛불로 집권한 민주주의를 지금 국민 전체가 경제가 어려워져 가는데 우리는 잘못한 게 없고 우리가 세운 것은 옳으니까 너네들이 잘려도 전쟁 과정에서 정말로 전사한 거니까 떳떳하게 버티고 가라. 그러면서 솔직히 홍장표는 일자리까지 위원회까지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위원회가 없는 반장식이 눈물을 흘렸는지도 모르지요. 정말 뻔뻔하기로 말하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습니다.